안녕하세요. 한번뿐인 인생 명심보감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내일로 항공 이야기 A스토리 법등입니다. 오늘이 2025년 3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월 19일인데요. 아침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방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듯 합니다. 눈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겨울이 밀려가는 듯 봄이 밀려오는 듯 오락가락하는 날씨이지만 따지고 보면 아직 음력으로 2월 19일이니까 봄이 제법 봄다운 봄이 오려면 음력으로 3월 정도가 되어야 되니까 다음 주 주말 4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효행편 효자가 효자 아들을 둔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본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인데요. 본문에는 태공왈 효어친이면 자역효지하나니 신기불효면 자하효원이리오. 글자의 의미를 한 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공활 효어친이면 자역효지하나니, 태자는 클 태자고요. 어렵지 않죠. 공은 공평할 공, 그래서 태공하면 크게 공평하다는 의미인데 실제적인 그와 뜻이 같지 않고 한번 태공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뒤에서 하겠습니다. 효는 효도 효자이고요. 어는 어조사 어, 친은 어버이 친입니다. 역은 어게인 또 역자고요. 지는 가을지자. 글자가 뭐 어려운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불효면 자하효원. 이는 신은 몸신자고요. 기는 이미 지나버린 지 그죠? 이미 기고요. 불은 아니불이고요. 하는 어찌하오리까 하는 어찌하고, 어는 어조사 언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공왈 효어친이면 자역효지하나니 신기불효면 자하효원이리오. 태공께서 말씀하셨다. 효어친이면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효어친이면 그러면 어버이께 효도하면 자역효지하나니 자식 역시 효도한다. 신기불효면 그러면 자신이죠. 몸신자는 자신이 이미 효도를 아니한다. 그러면 자신이 이미 불효하면인데, 이미라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의 부모님이니까 이미 현재로 보면 지나간 일이죠. 그죠? 자신이 이미 불효를 하였다면 자하효원이리오. 자는 여기는 자식이고요. 자식이 나왔으니까 부모님은 이미 지나버린 시간이죠. 자식이 어찌 효도하겠는가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설을 한번 살펴보면, 가난하지만 아주 효심이 두터운 내외 부부가 있었다. 마침 여름철이어서 모두 들의 일을 하러 나가고 늙은 할머니 혼자 집을 보게 되었는데, 혼자 집을 보던 할머니는 심심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거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호박 구덩이에 걸음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 터라 마루 구석에 있는 요강을 들고 간다는 것이 그만 막 짜다 놓은 참기름 단지를 들어다가 호박 구덩이에 붓고 말았다. 예전에는 이 호박 구덩이에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호박씨를 심었는데, 구덩이에다가 요강, 오줌이 들어있는 요강을 버리면 호박이 아주 주렁주렁 잘 달렸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밖에 놀러 나갔던 손녀가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바로 할머니께 말씀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 모른 채 하기로 했다가 조금 후에 돌아온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할머니께서 참기름을 오줌인 줄 아시고 호박 구덩이에 부으셨어요. 뭐야? 그래 할머니께서도 아시니?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이미 이 손녀는 할머니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지 않았던 거는 이 손녀 자체가 효자였던 거죠. 그거는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이미 효도를 했던지라 이 어머니의 딸인 손녀 또한 할머니에게 효도를 한다는 의미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은 오냐 참 잘했다.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얘기죠. 할머니께서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니? 며느리는 딸의 행동이 기특해서 등에 업고 뜰을 돌며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후 들어오던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아니 여보, 다 큰아이를 얻고 웬 수선이요? 글쎄 이 아이가 기특해서 죽겠구려. 그러고는 자초지종을 다 들려주었다. 어머니께서 걸음을 주시느라 힘이 드셨을 것 같아 지금 찰밥을 짓는 중이니 당신도 모른 채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땅에 엎드려 아내에게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보, 내 절을 받으시오. 내 어머님을 그처럼 받더니 어찌 내가 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소. 이런 의미인데요. 맺는 말로 살펴보면 우리가 삶이란 여정에서 때로는 이미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어찌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는 상황만 있겠는지요. 상황에 따라서 올바로 행한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럴 때 무조건 자신의 관점에서 잘했다 못했다 결과만을 놓고 평하다 보면 일도 그르치고 사람 사이 관계도 그르치는 즉 두 가지 모두 그르치는 경우가 많으리라 봅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당장 돌이킬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지혜도 곁들여 볼 수 있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한 템포만 잠깐 늦추어 생각을 하고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도 결코 늦는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이어지는 글로 이 태공에 대해서 어떠한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공은 낚시꾼의 대명사가 된 강태공으로 본명은 강상, 여망 혹은 태공망 등으로 불리며 기원전 1100년에서 즉 3125년 전의 인물로 주나라 초의 정치가로서 주나라 문왕과 아들이죠. 무왕에 모두 모신 인물이었죠. 위수, 물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문왕을 만나 넓은 식경과 지혜로운 문왕의 스승이며 무왕이 죽은 후 무왕을 도와 폭군인 주왕에 의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일으켰으며 그가 문왕을 만나기 위해 10년 동안 위수가에서 낚시를 하였기에 오늘날 강태공이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태공의 낚시 반어는 굽은 것이 아니라 일자였다고 합니다. 즉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낚시를 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세월을 낚는다고들 많이 하고 있죠. 강태공은 160살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80년은 초야에 묻혀 가난하게 살았고 80년은 세상의 뜻을 펼치며 영광스럽게 살았다고 하여 강태공의 삶을 궁 80, 달 80이라는 말이 있고요. 다음은 강태공이 낚시 도중에 문왕을 만나고 문왕의 스승이 되기까지 전해지는 대화 일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왕이 낚시를 하는 태공이 곁으로 다가가서 강태공에게 말을 건넵니다. 낚시를 즐겨 하시는가 봅니다. 그러자 강태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군자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즐기지만 소인배는 일의 결과에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은 그와 비슷한, 저는 지금 고기를 낚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자 문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과 비슷하다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시겠소? 강태공이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낚시에는 세 가지 심오한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미끼로 고기를 낚는 것인데 이는 노굴, 월급이죠. 주어 인재를 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두 번째는 좋은 먹이라 더욱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법인데 인재에게 녹을 많이 주면 줄수록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오는 이치이며, 마지막으로 물고기는 크기에 따라 요리법이 다른데 이는 인재의 성품과 됨됨이에 따라 벼슬을 달리 맡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도 하죠.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는 리더십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리더이겠죠. 그 사람의 실력을 미리 사전에 평가하다기보다도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는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고 보며,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면서 강태공은 낚시질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처럼 심오한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낚시하는 자체로 천하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의 뜻이 깊으면 물고기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고 더욱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침내 이 말에 감탄한 문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낚시 비법에 숨어있는 이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소? 강태공이 대답을 합니다. 샘은 물이죠. 샘은 근원이 깊을수록 물이 많아 쉼없이 흐르는 법이고, 물이 많아 쉼없이 흘러내리는 곳에는 늘 물고기가 사는 법입니다. 엄청 의미가 깊은 말이죠. 또한 뿌리가 깊은 나무는 크게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열매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낚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낚싯줄이 가늘고 미끼가 작으면 작은 물고기가 잡힐 것이요, 낚싯줄이 중간 정도면 미끼도 그러하다면 중간 정도의 물고기가 걸릴 것이요, 만일 낚싯줄이 굵고 미끼가 크다면 당연히 큰 물고기가 걸릴 것입니다. 이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리더에 대한 리더십이 크면 그만큼 큰 리더십만큼 주변의 인물들이 따르게 마련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는 자연의 이치이지만 군주와 신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도 록에 따라 대우를 잘하면 전국의 인재가 모여들게 될 것이고, 대장부 대우로 인재를 구하면 한나라를 얻게 될 것이요, 제후의 예로 인재를 구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모여든 인재를 소홀히 대하면 곧 인재들이 떠나버립니다. 이는 물이 더러우면 물고기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듯 자연스러운 이치지요. 강태공의 말이 끝나자 문왕은 점괘에서 만날이라고 한 인물이 이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쁜 마음을 숨기고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점괘라고 하면 문왕이 아침에 나와서 사냥을 가기 전에 재미로 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어떠한 사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점괘에서는 사냥, 즉 사냥 되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고 큰 인재를 얻을 것입니다. 라는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천하의 백성의 민심을 얻을 수 있겠소이까? 강태공이 일사천리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천하는 군주의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것입니다. 만백성과 같이 천하의 이익을 나누는 군주는 백성을 따르게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익을 독점하려는 자는 천하를 잃을 이름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늘이 사계가 있고 땅에 만물이 키워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있고 땅에는 만물을 길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은혜를 천하 만민이 같이 나누어 가지는 군주야말로 진실로 인이 몸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지요. 어진 사람의 정치를 하면 그 덕이 저절로 나타나며 어렵지 않게 민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생에 대해 애착이 있으므로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지는 것이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이라는 것입니다. 강태공이 이 말을 마치자 문왕이 일어나 그에게 경의의 뜻으로 2번 절을 한 뒤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하늘의 이치라 할 수 있군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게 내려준 분이니 어찌 하늘의 명을 거역하겠소이까? 이렇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은 핵심을 묻고 핵심을 답한 현답이었습니다. 문왕은 기쁨을 감출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조부인 고공담보, 주나라 왕실의 뿌리였다고 하죠. 후에 무왕이 태왕으로 추존했다고 합니다. 고공담보께서는 세상을 뜨기 전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 나를 도와 주족을 번창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때 문왕이 이렇게 말했다 하여 이로부터 강태공을 태공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왕은 강태공을 수레에 태워 궁으로 돌아왔으며 그때부터 강태공은 문왕의 스승 태사가 되었고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현재를 보면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자리를 겸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리더가 리더를 알아보는 거죠. 태공이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를 알아볼 수 없는 문왕이었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출처는 서정명 21세기 교양신서 마음의 샘터이고요. 일신서적 출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명심보감 효행편 효자가 효자 아들을 둔다에 담겨있는 의미를 두루두루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